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무라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엘러건트 유니버스 제2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양자의 딜레마의 마지막 부분 제5장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이 대두되다 일반 상대성 이론 대 양자역학 부분과 제3부 우주의 교양곡 제6장 그것은 그냥 음악일 뿐이다 속근 이론의 본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부터 양자역학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전자 단위의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운동성에 대해서 다루는 이론입니다. 전자, 광자, 입자를 상황에 맞게 이해를 도우며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는 덩어리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자라는 입자 형태의 광자를 쪼이면 그 입자인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는 양자역학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입자인 전자는 작은 스케일에서 짧은 시간 관측할 때 이 우주는 더욱 광폭하게 움직인다고 설명하는 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양자역학의 용어로 설명하면 전자 단위의 입자는 에너지와 상호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 E는 mc제곱은 에너지의 격동이 심해지면 질량을 가진 전자와 양전자로 갑자기 전환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전자와 양전자가 곧바로 합쳐지면서 소멸되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텅 빈 공간이 쥐죽은 듯 고요한 세계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불확정성 원리는 미시세계에서의 광란의 춤이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통합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이 광란의 춤이다.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 양자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고 앞서 살펴봤습니다. 파동의 진폭이 가장 큰 곳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전자가 나타날 확률에 대해서 말한 슈레딩거의 방정식의 한계는 양자 세계에서 입자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일 뿐 미시세계의 운동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시세계의 운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공식인 E는 mc제곱의 의미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에너지가 질량을 지닌 입자와 그것의 운동성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과 이들이 시공간 속에서 꾸준하게 진동하면서 장과 장 사이를 끊임없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은 설명해냅니다. 이것이 양자전기역학이고 이 이론이 이후에 상대론적 양자장론의 모체가 된다고 브라이언 그린은 설명합니다. 양자전기역학은 우주에 작동하는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에서 중력을 제외한 세 가지 힘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발판이 된 이론입니다. 양자장론은 10억 곱하기 10억 분의 1m에 이르는 미세 영역까지 감당하는 이론으로 이를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힘을 우리는 네 가지라고 살펴봤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 이론은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힘은 그 힘을 전달하는 매개 입자가 있습니다. 이 매개 입자들은 더 이상 세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최소 단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입자는 다릅니다. 전자기력의 최소 단위가 광자였고 강력장의 최소 단위는 글루온, 양력장의 최소 단위 입자는 게이지 보존입니다. 이들 매개 입자가 힘을 작동시키는 방식을 비유한 브라이언 그린의 설명을 같이 살펴보죠.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볼링공을 주고받는다면 둘 사이에는 항상 청력만이 작용한다. 즉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계속해서 멀어지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 반대 부호에 전하를 띠고 있는 두 개의 입자들은 광자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들이 주고받는 광자는 힘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광자를 받는 측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전령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같은 부호의 하전 입자들 사이를 매개하는 광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멀어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서로 다른 부호의 하전 입자들을 매개하는 광자는 서로 가까이 오라는 뜻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물리적 대칭성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볼 때 상대성이라는 말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제각각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들 모두는 자신이 정지해 있다는 관점에서 주변의 물리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 이들 모두의 관점은 한결같이 옳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물리적 상황을 설명할 때 대칭성이라고도 말해집니다. 물리학에서 대칭성은 임의의 변환에 대하여 무언가가 보존되는 성질입니다. 전력 입자를 설명할 때 전자기력, 강력
강력, 양력, 세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은 양자 전기역학으로 설명했지만 양자역학에서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력 역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설명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네 종류의 힘은 상호작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칭성을 유지합니다. 저자는 아직까지 양자중력 이론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 네 종류의 힘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가는지 앞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천문학적으로 방대한 스케일인 우주적 공간을 상상하면서 적용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을 같이 고려하려면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특징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공간은 연속적으로 확대해서 양자역학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까지 확대하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양자적 요동이 있다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때 중력을 생각하면 양자적 요동에 의해 중력장이 정신없이 물결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동치는 물결들의 운동값을 합해서 평균을 내면 중력장은 0이 됩니다. 중력장의 값은 0이지만 그 안에서 운동은 더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앞에서 중력은 시공간을 왜곡시키면서 곡률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양자역학의 공간까지 같이 생각할 때 중력장의 요동은 시공간을 변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존 휠러는 양자 거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매끄러운 곡면 형태의 시공간을 말했는데 이것이 초미세 영역에서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양자 거품의 시공간이라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충돌이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이 두 방정식을 합쳐 설명하려고 시도하니 그 결과값이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플랑크 상수를 발견하기 전 물리학자들을 당혹시킨 5분 안에 에너지 값이 무한대였던 상황이 다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어떤 물리적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때 무한대 값에 마주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합니다.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이 매달리는 문제가 바로 이 지점이라고 브라이언 그린은 설명합니다. 초미세 영역에서 격렬하게 요동치던 운동 상태가 시야를 넓혀서 일상적 거시 세계에 이르면 초미세 영역에서의 요동은 평균적으로 모두 상쇄되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매끈한 공면기하학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주적 스케일은 잘 설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양자적 요동이 일어나는 초미세 영역에서는 쓸 수 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양자역학적 영향의 크기를 좌우하는 세계는 플랑크 상수만큼이나 작은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작동하는 중력은 아주 약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세계를 통합해서 설명하려다가 만난 난관이 너무나 작은 세계여서 외면하려고 시도하는 물리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융화되지 않는 이 두 개의 이론으로는 우주의 근본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학자들은 여러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촉근이론입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동안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충돌을 무마시키기 위해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왔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뜯어 고쳐보기도 하고 또 양자역학의 일부를 수정하여 결합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해성과도 같이 나타난 해결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촉근이론이었다. 2부까지의 내용을 통해 현대물리학에서 충돌한 거시세계의 이론인 상대성 이론과 미시세계의 이론인 양자역학에 대해 각각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론이 같이 다뤄져야만 하는 빅뱅 상태와 블랙홀 천체를 설명할 때 각각의 이론이 합쳐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기본 단위를 소립자로 가정했을 때였습니다. 물리학의 표준 모델이라고 한 기본 이론은 물질의 기본 단위를 소립자로 보고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때 물리학 이론은 우리 우주에 있는 4개의 힘을 설명했습니다. 전자기력, 강력, 양력, 그리고 중력이 그 4개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력은 양자역학 이론으로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이후 물리학자들은 중력을 미시세계에서 설명하기 위해 시도했고 그 하나의 이론이 바로 촉근이론입니다. 6장에서는 끈이론이 우리 우주의 4개의 힘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끈이론은 이전의 표준 모델이 전제했던 소립자가 물질의 기본 단위가 아니고 끈 상태가 물질의 기본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계속 발견된 소립자들이 각각 다른 이유는 물질의 기본 단위인 끈의 어떤 상태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각각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끈이론은 만물의 최소 단위를
단위를 점입자에서 끈으로 대치시켰을 뿐이지만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있다. 끈 이론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그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충돌을 무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앞으로 차차 보게 되겠지만 끈이라는 것은 점입자와 달리 공간상에서 어떤 특정 길이를 갖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두 이론을 조화롭게 묶는 데 결정적인 장점으로 작용한다. 끈 이론은 핵자 안에 구성물인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동하는 힘인 강력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미시세계에서는 설명할 수 없던 중력까지 설명할 수 있는 양자 이론으로 알려집니다. 이 시기를 저자 브라이언 그린은 1984년부터 1986년까지로 촉근 이론의 1차 혁명기라고 부릅니다. 물질의 기본 단위를 소립자로 보는 표준 모델은 실험으로 관측된 소립자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기록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끈 이론은 단 하나의 고정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만물의 근원을 끈이라고 보면 이 끈이 진동하는 패턴에 따라 우리에게 관측되는 소립자들의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끈 이론은 우리에게 입자로 관측되는 소립자들은 플랑크 영역만큼이나 작기 때문에 입자로 보이는 것일 뿐 그 진면목은 끈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입자의 질량은 그 입자가 행사하는 중력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입자로 보이는 끈의 진동 패턴은 바로 그 입자의 중력과 직접적인 상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끈 이론이 중력까지 설명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입자는 진동하는 끈의 현상이고 모든 끈들은 완전하게 동일하다고 봤을 때 수없이 많은 끈들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진동하고 있는 우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자 브라이언 그린은 이 우주는 하나의 웅장한 우주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는 거대한 무대인 셈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끈의 진동 방식이 소립자의 특성을 결정짓는다면 끈의 가능한 진동 방식을 모두 알고 있을 때 모든 소립자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끈을 직접 퉁겨볼 수 있다면 소립자들도 모두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러나 끈의 세계는 현대기술로는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미시세계입니다. 수학이론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계속 여러 방식의 진동 패턴을 수학이론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끈의 강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자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엄청난 장력이 가해지는 끈이라면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 둘째, 끈의 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곧 고리형 끈의 진동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 그리고 셋째, 이로부터 진동하는 끈의 에너지는 끈의 진동 방식과 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은 이것이다. 에너지의 최소 단위는 끈의 장력에 비례하는데 장력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소립자 스케일에서 존재하는 에너지의 최소값도 역시 엄청나게 크다. 이 값은 플랑크 에너지라 불리는 에너지량의 정수배에 해당된다. 이는 MC 제곱을 이용하여 플랑크의 에너지를 질량으로 환산하면 양성자 질량의 10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배에 이른다. 이 엄청난 질량은 플랑크 질량이라 불리며 먼지 한 줌 또는 박테리아 100만 마리의 질량과 비슷하다. 따라서 진동하는 고리의 질량은 이 엄청난 질량의 정수배가 된다는 뜻이다. 물리학자들은 이 상황을 가리켜 끈의 에너지는 플랑크 스케일의 값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결코 끈의 에너지가 작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그렇게 가벼운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양자적 요동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양자적 요동은 전자와 양전자 입자가 주변의 에너지를 빌려 나타났다가 다시 그 에너지를 주변에 돌려주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에너지 상태로 진동하는 끈이 원래 플랑크 에너지 스케일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상쇄되어 우리가 본 매우 작은 에너지 상태의 소립자들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중력을 전달하는 입자인 중력자의 성질과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중력은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데 질량을 조금이라도 가진 입자는 이 속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끈이 이 세계 물질 세계의 가장 기본 단위라면 끈의 진동 패턴의 종류는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자연계에 무수히 많은 종류의 소립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끈 이론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중력과 양자역학의 충돌을 화해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진다고 말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시공간이 양자적 요동 때문에 휘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끈 이론은 초미세 시공간을 설명하면서 이 둘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초미세 시공간을 문질러 펴므로써 양자적 요동을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그 실험 내용을 책의 내용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 같긴 하지만 어떤 물체의 내부 구조를 알고 싶을 때 무언가 다른 물질을 그 물체에 던져서 튕겨나가는 방향과 속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우리의 눈은 일부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우리의 두뇌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물질의 내부 구조를 추정해낼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이 입자 가속기의 원리이다. 전자나 양성자 같은 입자들을 초고속으로 가속시켜서 표적에 입사시킨 뒤에 튀어나오는 파편들을 감지기로 잡아내어 물질의 내부 구조를 추정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실험이다. 그런데 이때 알고자 하는 물체의 세부 구조의 한계는 탐사 입자의 크기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사 입자의 크기는 알고자 하는 물체의 물리적 성질보다 스케일이 더 작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자 가속기에서는 전자나 양성자와 같은 소립자들을 탐사 입자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양자적 파장은 입자의 에너지를 점차 증가시킬수록 짧아집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적 효과를 고려할 때 끈의 에너지를 계속 올린다고 해도 미세 구조를 탐사하는 능력은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끈을 이용해서 플랭크 길이 이하의 초미세 영역을 탐사하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력장의 양자적 요동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물리적 실험은 이를 시공간의 양자적 요동은 관측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실험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다고 브라이언 그린은 설명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덧붙여 설명합니다. 우선 플랑크 길이 이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요동은 물질의 기본 단위가 입자라고 했을 때 겪는 곤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물질의 기본 단위가 끈이라면 탐구가 불가능한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물질의 기본 단위가 끈일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설명합니다. 앞서 양자적 요동을 말할 때 전자와 양전자가 부딪혀 광자로 나타난 후에 다시 전자와 양전자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전자, 양전자, 광자 모두가 입자라면 부딪히고 튕겨서 흩어질 겁니다. 그런데 전자, 양전자, 광자가 모두 끈이라면 부딪히면서 새로운 끈 형태가 되었다가 다시 본래 끈으로 돌아갈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끈인 경우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 광자가 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점이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끈이 지나간 자리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간을 빵 자르듯이 자른다면 단면이 생깁니다. 그 단면을 어떻게 자르느냐는 관측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때 그 위치에 따라서 관측되는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개의 끈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관측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관측의 관점은 상대성 이론에 따라 동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끈의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시공간은 점입자일 경우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문질러 펴므로써 플랑크 길이 안에서 양자역학과 중력 문제를 해결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6장에서 끈 이론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충돌을 화해할 가능성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물질의 기본 단위를 끈이라고 보고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화해시킬 수 있던 끈이라는 기본 단위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끈은 두 가지의 매우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다. 첫째로 끈은 특정 크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의 범주 안에서 성공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 그리고 둘째로 수많은 진동 패턴들 중 하나가 중력자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끈 이론은 중력까지도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만물의 이론으로 다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다. 점입자의 개념은 만물의 최초 단위를 수학적으로 이상화시킨 것으로서 끈 이론의 출현과 더불어 그 입지를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두께는 없고 오로지 길이만 있는 끈이라는 개념 역시 수학적으로 이상화된 것은 아닐까? 끈의 실체는 1차원적 선이 아니라 자전거 타이어나 도너츠처럼 부피를 가진 존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7장 이후의 끈 이론 공부를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였습니다.